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서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됐고요.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입장을 하시는데 사뭇 긴장감을 제가 얼굴 표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만큼 오늘 저희가 토론을 나눠볼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첨예하고 지금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계 부분인데요. 이게 위법하냐, 절차적으로 당위성에 부합하느냐, 이 절차, 징계위가 소집된 부분들, 그 징계위원들이 또 구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진영, 추미애 장관 측의 법무부 쪽 얘기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 얘기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혁 의원께 이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우리가 좀 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네. 뭐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한번 송구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들은 더 원만하게 국민들께 안심시키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도 좀 한편으로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임 법무부 차관은 뭐 통상적으로는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예. 맞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도 좀 말씀을 하셨고, 그만큼 청와대라든지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 사전에 먼저 징계위원을 좀 알려달라 이런 좀 뭐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근데 저도 법 조문을 좀 찾아보고 법조인이지만 우리 검사 징계법에는 이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경찰 공무원 징계법에 나와 있는데 징계법 시행령에 보면은 사전에 그런 로비라든지 이런 것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거나 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징계라는 것은 엄밀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오늘도 그 절차 안에서 윤석열 총장이 기피 신청을 했고 또 방금 속보를 보니까 그 심재철 검찰국장이 이미 스스로 회피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도 다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가 뭐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 질서에 따른 법 조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이 결과를 우리 함께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돼서 열리게 된 점, 그리고 징계위원들이 면면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징계위의 윤석열 총장의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이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황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 대통령께서 이제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정당성을 지켜달라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절차적인 공정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윤 총장이 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무부 감찰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에서야 열람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을 위해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네. 법무부가 이마저도 징계위원 명단을 또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뭐 이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어제까지도 징계위원으로 위촉을 민간위원 지금 3명을 해야 되는데 네.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다 또 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주저하셨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공개를 못 하셨는지 또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징계위를 바로 여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감찰위를 열었는데 감찰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도 감찰위가 열리기 전에 이미 위법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 그리고 징계 사유인 판사 문건 의혹에 대해서 또 법무부가 관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많은 지적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절차적 공정성도 문제지만 과연
이 관련된 인물들, 특히 징계위원회에 지금 포함됐던 인물들의 그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다행히 지금 그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위원회에서 빠지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의혹들을 좀 그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당초에 지금 위원으로 거론됐던 분들께서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또 한동훈 사건의 그 녹취록 오보 관련해서 이 배후에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이 됐던 신성식 반부패부장 네. 그리고 지금 외부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도 그 교수님들 그 다 전 정권에서 네, 과거사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하셨고 예, 감찰위원회에서도 활동을 예. 하셨고 또 그 심지어는 민주당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으로 공천위에서도, 예. 활동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것이 정당하느냐 두 분과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수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게 견책이나 감봉이 있었고요, 또 정직, 면직, 해임 뭐 이런 정도로 징계법상에는 나뉘는데 또 아무것도 없이 혐의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볼 텐데요. 뭐 물론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진 그런 혐의들을 대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셨을 때 어떤 정도의 징계 수위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뭘 정확하게 이게 네. 해임이다, 파면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좀 정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처음에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징계를 요청했을 때의 심각성을 볼 때 저는 네. 굉장히 지금 이 문제 사안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 사찰 문제이죠. 네. 뭐 일부에서는 최근 법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 자체들도 판사들도 이것을 사찰 문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네. 오기 전에. 그러나 그 법관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이 자체를 논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쭉 문건을 살펴보니까 발표문을 살펴보니까 그것을 하면서 자체가 정치적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관회의에서 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찰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법관회의에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어떤 모 판사에게는 존재감 없음 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 법원의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아닌 판사 개개인에 대한 신상과 그 사람들에 대한 일일한 내용까지, 내밀한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사찰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때 이번 사안들은 쉬운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는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런 점들을 엄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 지금 뭐 조금 전 있다가도 우리가 질문 토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를 볼 때도 이분 스스로가 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고 예,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누구나 다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가장 중대한 전 사유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황보승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징계위원회가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해임을 시키는 쪽으로 네, 모든 자료들과 모든 근거들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분위기가 이미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형성이 됐다. 그렇죠. 예. 네. 사실은 판사 뭐 관련 문건이라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판사의 어떤 그간의 이력에 대해서
저희 요즘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네. 인터넷 검색만 해도, 기사 검색만 해도 뭐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 판사의 어떤 그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일반인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수준의 정보 문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굳이 이제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납득은 되지 않지만 이 정부의 기조가 검찰 개혁 이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네. 이런 지금 프레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는 어떤 그 미명하에 윤석열 총장은 해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어떤 그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저희는 확보가 되지 않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무리하게 징계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감찰위원회에서도 그 징계 사유에 해당했던 그 6가지 내용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징계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또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무리해서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께서 위원장이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징계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에서 빠지면서 그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대리해야 되는데 네. 고기영 차관 같은 경우도 무리함을 느끼니까 스스로 사임한 거 아닙니까? 네. 하루 만에 정권과 코드가 맞는 소위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그 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LKB라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예. 분을 또다시 법무부 차관으로 모시고 말 바꾸기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징계위원장 안 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신다라고 했고 네. 또 지금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친정권 인사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총장은 해임을 당할 것이다. 네. 근데 그 해임을 참 저희가 상식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이 정권에서 임명한 총장을 네. 결국은 각종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비리 사건, 권력형 비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건은 월성 1호기 네. 그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전지검에서 그 관련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하려는 의견을 보내자마자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을 기습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해임이 되고 이 해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것이 과연 정당했느냐, 공정했느냐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요, 보여주세요. 네, 초점을 자연스럽게 옮기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켰다라는 야권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87명의 찬성, 반대 99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박상혁 의원께서는 187의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 찬성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께서는 99표 반대표에 한 표를 던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공수처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논쟁거리로 정치권에서 이어져 왔고요. 그 결론을 오늘 본회의에서 일단 내게 됐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그 누구도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께서는 두 가지 어떤 공수처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있으니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청원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논의 과제입니다. 그 안에서 보면 뭐 일부
지금 국민의힘 전신의 의원님들 주요 지도자들이 이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 얘기를 하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주호영 대표께서도 전에는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것들은 오랜 연역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 검찰 권력이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서 큰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러나 스스로 네. 자신들을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이것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좀 전에 담화를 내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권당이나 집권 세력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7천 명이 정도가 되는 수사 범위 대상들은 저 같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7천여 명이 대상이죠. 예. 오히려 이것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거. 원래 시초 자체가 그렇게 출발했다라는 취지를 생각하면 야당에서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상황들이 오히려 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공수처가 조금 전에 한 1월 달 정도 청문회를 마치고 정도 출범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소들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그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야당이 오늘도 조금 이 표결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앞으로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더 돕고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검찰도 함께 협조를 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막는데 네.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과 이 출범 과정에서 협조가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야당도 이제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전처럼 법을 시행했는데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라고 했더니 100여일간 추천을 하지 않거나 예. 오히려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을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로 내는 이런 행위들을 네. 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황보승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이 공수처의 위헌적인 부분, 저희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권이 분립이 되어서 서로 견제를 이루는 구조인데 이 공수처는 이 3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수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가 지금 검찰의 어떤 시스템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합의를 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만들 수 있죠. 근데 애초부터 이제 그건 뭐 작년으로 돌아가면 너무 얘기가 많긴데 네, 그렇죠. 일단 이 공수처라는 것이 행정부에 속해 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또 사법부에 속해 있는 조직도 아니다 보니까 네. 어디에서도 권력의 견제를 받을 수 없는 초헌법적인 기구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라면 합법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결 조건이 일단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뭐 이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법이 통과가 되었고 저희가 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러면 공수처장 저희가 추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많은 문제는 있지만 동의를 하고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합의하는 공수처장 후보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고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영 대표가 8일 날이죠. 예. 이 현 정부에서 차관급 인사를 지낸 두 분을 또 추천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렇게 정도 한번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협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공수처가 20대 국회 막바지부터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정말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만약 시계를 돌려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 협의 과정에서 지금의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전략을 조금 더 수정하거나 좀 다른 식으로 임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 당시에 제가 국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1대 그렇죠. 국회 네.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부는 처음부터 이 검찰개혁 이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공수처의 필요성을 계속 말씀하셨고 예. 그 당위성만 보고 달려가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숫자로, 때로는 힘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이미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저희가 공수처장 그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 법을 통과시킬 때도 작년에 민주당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박주민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다 그 법사위에 들어가 계신 의원님들이신데 네. 공수처장 후보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장 그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후보가 된다. 근데 야당이 야당 추천 인원이 2명이니까 네. 절대적으로 야당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법을 바꿔가면서 여섯 명이 아니라 5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권한이 않습니다. 있다라는 건 좀 너무 네, 그 얘기는 저희가 뭐 앞서서도 워낙 많이 다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이제 전국이 경색될 것이다, 급냉할 것이다, 뭐 누구도 다 부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게 좀 다투고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 좀 먼저 토라져 있고 먼저 화가 나 있는 사람을 과연 누가 달래셔야 되지 않나요? 달래될지 네. 그것이 사실 또 미덕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 전국이 경색된 상황들을 국민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지도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달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달랜다는 표현보다는 네. 지금 상황을 조금 같이 환기하면서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뭘 해야 될지 정치권이 한번 같이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들이 조금 더 갈수록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리와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권에서 조금 더 대승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김종인 대표라든지 우리 주호영 대표가 워낙 경험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전에 제가 이 방송 나와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단식, 삭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걸로 안 하실 하시더라고요. 거라는 것을 예. 믿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국회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만 격하게 몸싸움을 하거나 굉장히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가 다 국회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의 상황들은 과정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 예. 그 안에서 코로나19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민생 문제가 어려운 만큼 네. 좀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서로들 좀 존중하는 정치권의 모습 보여주시길 제가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 마치고 나가시면서 두 분만큼은 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고 그런 모습들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